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자산의 가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의 앞 시간에서 무형 자산의 개정 과목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 교재의 86페이지에 무형 자산의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비유동 자산, 투자 자산과 유형 자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먼저 무형 자산의 상각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자산의 상각은 유형 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줬었죠. 여기가 기간이라고 한다면 X축이 기간이고 Y축이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1년 차에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2년 차에는 금액이 줄어들고 역시 3년 차에 더 줄고 4년 차에 더 준다. 체감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적어지고 첫 해에 가장 많이 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는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연수합계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정률법은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계산 방법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공식 정도는 좀 한 번쯤 보기에서 보면 찾을 수는 있을 정도로 전혀 보기에 나왔는데 이게 이런 공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연수합계법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그 수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산량 비례법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정액법과 정률법은 실제로 계산까지 얼마든지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도 이와 같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체계적인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라고 보여지죠. 곤란한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쓰도록 하냐면은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한테 필기 문제에서 유형자산은 체계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형자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무형자산에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가 빠지냐면 감가라는 용역을 쓰지 않습니다. 감가. 감가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감가라고 그래요. 그럼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가령 특허권 같은 경우 1년 썼어요? 1년 무역적인 거잖아요. 뭐가 달거나 뭐가 소모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상각은 합니다. 상각은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기간 내용 연수 동안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상각을 하는데 여기 밑에 회계 처리를 보시면 아주 특이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보고기간 말에 단기에 해당하는 상각비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의 비용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차변에 오는 비용이 무형자산 상각비.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차변에 오는 비용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였어요. 감가상각비.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비용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고요.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자산 계정을 기입합니다. 대변에 자산 계정. 그러면 무형 자산에 특허권이면 특허권이 오는 것이고 영업권이면 영업권이 오는 것이고 개발비면은 대변에 개발비가 오는 것이다. 자산이 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차감한다고 그래요. 직접법.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여기 밑에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개념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하죠. 차감 계정을 세워가지고 자산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계정 과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안 만든다 이겁니다. 차감 계정을 안 만들고 바로 직접 상각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 장부 금액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예.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방식으로 예,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한 여기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개발비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자산을 감소시킨다. 네, 요거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 직접 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액법이에요. 네, 정액법, 대부분 정액법이기 때문에 뭐 내용 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취득 금액을 20년으로 딱 나눠서 매년 그 동일한 금액씩 감가상각을 상각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니까 결산 때마다 동일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그것이 영업권이면 대변에 영업권 100만 원.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하나 메모를 이런 메모 하나 해두십시오. 또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오는 것 같아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가장 긴 내용 연수는 20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아무리 길어도 20년 안에 다 상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는 뭐 50년을 우리가 상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 자산의 마지막 부분 기타 비유동 자산. 네.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우리가 비유동 자산을 몇 가지로 나눴었냐면요. 지금까지 투자 자산하고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하고 이 세 가지로 그룹을 지어서 공부했었어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세 가지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기타 비유동이다. 기타 비유동. 자, 어떤 것이냐면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차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를 빌리는 것이 임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증금을 우리 회사가 거기에 걸었다면 그게 임차 보증금이에요. 자, 임차 보증금은 임차 기간이 끝나면 어때요? 우리가 찾아서야 우리 돈이죠. 찾아야 될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임차 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임차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이 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전세권도 여러분 임차 보증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임차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을 입금시키고 임차료를 매달 내는 것이고, 전세금이라는 것은 여기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전세금이 바로 전세권이에요. 전세금은 월마다 내는 임차료가 없지요. 그래서 전세권,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을 장기 외상매출금, 그리고 장기성 바드러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드러움의 만기일자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네, 그런 것은 장기성 바드러움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개정 과목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실무에서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가령 오늘 5월 15일 날 상품 100만 원어치를 거래처에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래처에서 하는 말이 내년 5월 달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외상하자. 그러면 1년 후에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장기 외상매출금과 장기성 바드러움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여기 주의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임차 보증금을 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여기 임대 보증금을 같이 넣어놨어요. 임대 보증금은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부채입니다라는 걸 지금 여기다 설명을 넣는 것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돈이고, 임대 보증금은 그 임대 사업자가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만기 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비유동 자산이라면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서 임대 보증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면서 관련되는 개정 과목들 부채도 일부 했고 수익과 비용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채와 수익, 비용, 자본은 아주 쉽게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가 아주 많은 공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취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3페이지부터 문제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363이 아마 아닐 겁니다. 투자자산부터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보다 좀 앞쪽에 있을 거예요. (363페이지는) 아마 유형자산 쪽일 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유무형 기타에서 좀 더 앞쪽으로 가서 투자자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가만히 있네요. 361페이지의 투자자산부터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면 되겠네요. 1번 바람을 약간 위로 좀 올려.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공부한 게 거기 하나 나오네요. 몇 번일까요? 4번. 투자자산이 아닌 게 4번이죠.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네, 당좌자산 배울 때 배웠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투자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매매증권도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맞아요. 목적은 투자 목적인데 우리 회계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성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투자 자산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유가증권 중에서는 단기매매증권 빼고 만기 보유증권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게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유가증권들의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아닌 거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투자 자산이에요.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면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이걸 평가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만기 보유 증권이
만약에 오늘 취득을 했는데 5년짜리 채권을 취득을 했어요. 5년 만기가 앞으로 5년 후에 만기하는 날까지 우리 회사가 이걸 딱 가지고 있다가 매년 이자 받고 만기 때 원금 받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취득을 하면 그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기 보유 증권은요, 처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만기 때 가면은 그 채권에 표시된 액면 금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채권에 5천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만기 때 5천만 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간에 팔 거거든요. 예. 팔 거기 때문에 판다고 하면은 시가로 팔 거란 말이에요. 팔 때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정가치로 팔릴 텐데, 그렇다면은 결산 때 시가에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팔릴 때 시가로 팔릴 거니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지금 여러분 이 얘기 드린 대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액면에 표시된 금액 그대로 찾을 거예요. 아무 그대로 찾을 바에 무슨 투자냐? 이 채권은요, 이자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자. 예. 이자. 우리 그 채권에 보면 거기 주겠다는 표시 이자율이 있어요. 표시 이자율 5% 표시되어 있으면 5년 내내 5% 받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5년간은 딱 안정된 거죠. 가령 뭐 요즘처럼 금리가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 국면에서는 아마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지금이 그래도 이자율이 좋은 상태다 그러면 장기 채권을 지금 사놓으면 뭐 은행 금리 떨어지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그 금리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금리가 앞으로 5년, 10년간 오른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채권 투자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장기잖아요. 3년, 5년 이런데 거기에 표시 이자율이 발행할 때 그 시장 이자율을 감안해 가지고 표시 이자율을 쓸 텐데 앞으로 은행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은행에 넣을 걸,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왜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오케이.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오케이.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모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로만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채무증권이 해당이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해당이 되죠. 만기라는 게 채권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유가증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 3개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게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투자자산 정리한 페이지에 바로 뒷면에 아주 잘 설명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 있어요. 다음에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정은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비영업용으로 보유한다는 건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안 쓰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정으로 분류해야 될까요? 안 쓰는 토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안 쓰는, 영업용으로 안 쓰는 토지. 그렇죠?
영업용으로 안 쓰는 건 투자하려고 샀을 거 아니에요?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 안에서도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다음에 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게 바로 투자 자산이죠.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밑에 4개 중에서 투자 자산이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부동산이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유가증권 또 나왔어요. 자,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채무증권을 채권이라고 하고 지분증권을 주식이라고 하면 돼요. 맞았고,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이 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3번.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네, 방금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우리가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은 안 된다. 지분증권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는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10월 1일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샀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그러면 아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장되어 있다. 예, 시장에,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말이죠.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 개정 과목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인 주식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거는 일단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1,000원에 사가지고 연말에 결산 때 1,300원이 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때 차변에 기록해야 됩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됩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 거 찾아보니까 2번이네요. 네, 답은 2번이다. 2번이죠? 예. 자, 분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만원 자본 증가. 네. 자, 300원씩 100주니까 3만원이 맞겠죠? 300원 곱하기 동그라미 2개 해보세요. 그러면 3만원 맞죠? 금액 맞았죠? 자,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에 3만원 자산 증가 맞아요. 근데 이 대변을 조심해야 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수익 발생,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저것이 네, 저기가 수익 발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수익 발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자본인지 아시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FAT 1급 시험에서는 요거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자칫하면은 속아요.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수익이다,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개정 과목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는 거,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가봅니다. 비슷한 문제 같아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초에, 작년 초입니다. 그러면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주당 22,000원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네요. 2019년 12월 31일 금년도 결산일에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18,000원이 되었답니다. 올랐다가 또 떨어졌네요. 주식회사 한공의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019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걸 맞춰야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 회계 처리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걸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을 봅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요, 평가 손익이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만 한번 따져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지금 물어본 건 2019년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019년도 초에 이 A사 주식은 얼마였는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봤을 때 얼마였는가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이 2019년 초가 됩니다. 그때 주당 22,0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22,000원이었습니다. 100주니까 여기 동그라미 2개 더하면은 220만 원이 되겠죠. 하여튼 22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에, 메모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 2019년 기초 금액이 100주 곱하기 22,000원이란 말이에요. 22,000원. 그래서 2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얼마 나올까요? 22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2019년도에 지금 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당 18,000원으로 시장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00원. 18,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100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80만 원이죠. 이걸로 평가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20만 원이었던 것을 18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따라서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차변에 자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거래의 결합 관계를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은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입니다.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2019년도 결산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2019년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얘기한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감소하죠. 비용 발생한 만큼. 그래서 40만 원 감소. 40만 원 감소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로 한번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 분계를 한번 여기다 쭉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면 자, 2019년 기초금액이 역시 평가했을 때니까 100주 곱하기 2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0주 곱하기 22,000원으로 220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데 2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 거니까 2019년도의 회계 처리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2019년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18,000원이다 이거. 18,000원. 그러면 180만 원으로 고쳐야 되죠. 180만 원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분계를 위해서는 요때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요 분계를 이건 써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2019년도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2018년도 결산 얘기를 좀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조금 여러분이 조금 이따 이해가 될 겁니다. 2018년 결산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2만 원에 산 것이 2,000원이 올랐죠? 예. 자, 2만 원에 샀는데 2018년 결산 때 2,000원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 아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런 회계 처리가 2018년 결산 때 이런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차변은 자산 증가 맞죠? 자산 증가.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러분 수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죠? 자본 증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 결산 시에도 저런 식의 분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조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달라져요. 자, 차변의 가격이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220만 원이 됐는데 200에 샀는데 22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분계에 의해서 이 회계 결산 수정 분계에 의해서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이 이제 220이 돼 버렸습니다. 20만 원이 증가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 주당 18,000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웬 말이냐? 요거 있죠? 이것이 일로 대체되는 거예요. 평가 이익이 20만 원. 이것이 먼저 없어져.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변이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 40만 원. 이것이 2019년도의 결산대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를 써서 손익에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거는 자본 감소. 여기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다 자본이에요. 자본이 차변에 오면 뭐예요? 자본 감소. 두 개가 다 자본 감소예요. 대변은 자산 감소. 이렇게 2019년도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비용 발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4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비용 때문에 40만 원이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2018년도 결산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 문제에서 물어본 2019년도에도 어디에 손익이나 비용이 없습니다. 손익 계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본 감소가 두 개 합쳐도 40만 원, 자산 감소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손익의 변화는 없다.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하지 않는 한 평가 때는 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 예. 자, 뭐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상호 우리가 서로 대체해야 돼요. 그런 개념 과목들이 몇 개 나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내야 돼.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계를 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지식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자본에 해당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이게 2019년도 기말에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평가하면은 자본밖에 안 나와요. 자본하고 자산밖에.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익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 가격이 똑같으면 평가를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졌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40만 원 감소. 매도 가능 증권은 변화가 없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1번이다. 그래서 뭐 1번 답 찾는 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고 계셔야 돼.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12월 1일 주식 매각으로 인해 2019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오른 것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자,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 무슨 계정으로 얼마냐. 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네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처분해야 돼. 처분. 처분하지 않는 한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4일 날 100주를 샀네요. 한 주당 1,300원에. 그리고 그해 결산 때, 작년 결산 때 1,400원이 가격이 올랐군요. 그러면 평가가 됐겠죠? 네,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 요 12월 31일 날 분개를 한번 일단 평가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일단 찾아볼게요. 그리고 19년 12월 2일 날 100주를 1,100원에 매각을 했네요. 그리고 현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은요. 이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는 손익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만 영향을 주거든요. 100주를 사가지고 100주를 다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때 처분할 때, 이 매각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을 찾을 때는 취득한 가격하고 이 처분한 가격을 바로 비교하면 돼요. 중간 거 무시해버리면 돼요. 중간에 평가했던 거를. 제가 이제 분개는 해드릴게.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느냐. 200원 하락했죠. 그리고 100주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원에 100주니까 2만원이죠. 예, 2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원이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업외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에 여러분 우리 영업외 비용 개정 과목 이제 주에서 배울 거예요. 예. 다음 시간쯤 배웁니다. 수익과 비용 배우니까.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번. 자, 일단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돼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취득. 그 다음에 9월 4일, 12월 31일, 12월 2일 세 개로 나누어서 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018년 9월 4일 날 100주를 1,300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취득했어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이 얼마 증가? 1,300원씩 100주면은 13만 원인가요? 맞죠? 예.
대변에는 현금이 13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러한 교환 거래가 일어나죠. 교환 거래. 자, 그 다음에 2018년 며칠입니까? 12월 31일 날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면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예. 공정가치는 얼마로 조사가 되었느냐면은 주당 1,400원으로 공정가치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차변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100원씩.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 100원씩 100주. 그러면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만 원. 자산 증가. 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뭘까요? 그렇죠.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 증가. 그래서 이것도 교환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 취득과 평가할 때 손익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 2019년 12월 2일 날입니다. 12월 2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1,100원에 매각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매각하는 때는 손익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매각할 때는. 자, 현금으로 매각을 했다고 그랬죠? 예. 여기 뭐 현금으로 수령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00주를 11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들어왔을까요? 1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자, 110원이 아니라 1,100원인가요? 예, 제가 110원으로 잘못 봤네요. 예, 12월 2일 날. 예, 12월 2일. 예. 11만 원 맞나요? 예, 금액은 맞았어요. 네. 여기 단가가 110원이 아니라 1,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1만 원 들어왔죠? 이 돈은 뭘 팔아서 돈이 들어왔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을 팔은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이 처분하는 시점에 장부에 얼마로 잡혀 있냐면은 한 주당 1,400원으로 평가되어서 잡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1,400원짜리 100주니까 14만 원으로 장부에 잡혀 있잖아요. 왜? 처음에 13만 원에 샀고 2018년 결산 때 만 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14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가 14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3만 원이 뭐냐? 이렇게 돼요.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을 해버렸는데 이 평가 이익이 자본에 유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너는 이제 없어져라. 어디로? 없애려면 반대쪽에 와서 없어져요. 항상 상계할 때는 반대쪽에 와서.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일단 없어지고 그래도
그래도 10,000원 차이가 나네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을 채워줘야 되죠. 그게 바로 손실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처분하는 날 처분 손실은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그래서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처분 손실을 따져볼 때는 중간에 평가한 거를 무시해 버리고 얼마에 샀냐? 얼마에 팔았냐? 취득했을 때 단가하고 처분했을 때 단가만 비교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평가하는 것은 손익에 영향이 안 가고 처분할 때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1,300원에 사서 1,100원에 매각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200원씩 손해를 봤기 때문에 200원 10주면 2,000원이요. 100주니까 20,000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00원 딱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그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을 장부에서 털어버렸기 때문에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자본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쪽에 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멸되죠.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만약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획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할 때 그 감가상각 누계획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차감을 계정을 왜 남겨놔?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돼. 그 개념과 같은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는데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자본으로 남아 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처분할 때 이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된다. 네. 매도 가능 증권이 이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순해요. 왜? 왜냐하면 전부 평가도 단기의 손익에 반영해버리고 처분도 바로바로 처분하는 그 기간에 손익에 바로 반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야 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은 처분 2019년도에 손익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봐야 돼. 1,4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래서 한 주당 300원 손실을 본 거예요. 100주니까 3만원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3만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3만원의 손실이 아니라 전기의 평가 때 10,000원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20,000원 손실인 거예요. 처분 손실은 20,000원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면서 우리 회계 분계에 아주 깊이 있는 분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4월 22일만 해도 이제 회계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하고 지금 자산의 공부를 마치면서 이미 여러분은 지금 고급 회계의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예. FAT 1급의 아주 회계 처리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나중에 이제 뒤에서 결산과 관련된 수익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것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리라 보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쉬는 시간 좀 갖고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